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감사한 것을 모를 때가 있죠. 저희 아빠 얘기입니다. 아빠는 젊은 시절 수영 선수를 하셨어요. 올림픽까지는 아니어도 전국대회, 아시아대회는 꼭 출전하면 메달 들고 오는 전도 유망한 선수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시는 지금처럼 수영장에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대학교 체육관 수영장 물 빼기 전에 연습하고 청소하고 그러면서 훈련하셨대요. 이후에 대회 성적도 좋고 메달도 따면서 후원이라는 것도 받아보고 운동에 재미가 붙을 때쯤 첫 번째 고비가 아빠에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였죠. 채소 도매상을 하시던 할아버지는 순하고 얌전하신 분이었는데 옆 가게 주인이 술을 먹고 행패 부리는 걸 막아서다가 뿌리치는 손을 맞아 쓰러지셨어요. 병원으로 옮긴 지 며칠 되지 않아 할아버지답게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때가 엄마와 아빠가 한참 연애를 시작할 때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네 엄마한테 반했지 않냐? 연애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남자친구 아버지가 쓰러지신 건데 뭐 우리가 미래를 약속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서로 좀 호감 있는 사이였잖아. 그런데 몸 약한 어머니 병원에 붙어 있다가 줄초상 난다고 병원에 와서 며칠을 꼼짝 않고 간호를 하대. 어휴, 엄마가 바보네. 요즘에는 그러면 바보 천치 취급받아. 그러자 아빠가 씩 웃으면서 그러셨습니다.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빠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결혼을 결심했고 할머니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시집살이는커녕 정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우리 며느리 하셨다네요. 하긴 엄마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 집의 실세는 엄마였어요. 아빠가 아무리 바쁘고 일이 많아도 꼭 집에 들어오면 바로 쓰레기부터 정리해서 갖다 버리고 들어와서는 청소하고 엄마 어깨에 주물러 주시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걸 너무 어릴 때부터 봐서 모든 집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여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졸지의 가장이 된 아빠는 수영선수를 그만두고 할아버지가 하시던 도매상을 이어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했고요. 친할머니 말씀대로 엄마가 복덩이였는지 사업에 문외한이었던 아빠가 물려받았음에도 회사는 점점 성장했습니다. 제가 태어날 무렵 이미 과일과 정류까지 다양하게 취급하는 아주 큰 도매상이 되었으니까요. 덕분에 저는 유복한 외동딸로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문제는 어려운 게 없이 자라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거였죠. 가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그 가난에 익숙한 사람들이 어디까지 염치 없어질 수 있는지도 몰랐다는 게 제 인생 최대의 약점일 줄은 몰랐습니다. 대학교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와 저만 남겨졌을 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의 최대의 고난은 지금이겠구나 했으니까요. 아빠는 엄마를 잃고 생각이 깊어지신 듯 했습니다. 전문 경영인을 앞세워 회사 운영의 대부분을 맡기고 그때부터는 일을 줄인 채 건강을 챙기는 삶을 살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솔직히 저는 아빠가 기네스북에 오를 줄 알았어요. 최고로 오래 건강하게 산 사람, 이런 걸로 말이죠. 결혼 후에도 남편은 몇 번 아빠와 등산을 다녀온 후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장인어른이 나보다 오래 사실 것 같아. 와, 야, 어떻게 그 높이를 한 번도 안 쉬고 올라가시지? 우리 아빠 건강한 건 뭐 감사하지. 부모 건강한 것만큼 자식한테 다행인 게 어디 있어. 야, 그것도 돈 있는 집에서나 그러지. 요즘에 돈 없는 집은 보험금 두둑히 들어놓고 빨리 가주는 게 자식한테 좋은 일이라더라. 세상에, 그런 끔찍한 말이 어디 있어? 그건 폐륜이지. 너무한다 정말. 사람들 못됐어. 으이그, 성에서 곱게 자란 공주님이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요.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왜 있겠어. 사람 사는 거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다니까. 남편의 말을 듣는데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인간이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건가 세모 눈을 뜨고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도 남편이 비슷한 말을 한 것을 듣고 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거든요. 뉴스에서 어려운 아이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주는 가게 사장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걸 보고 얼굴을 딱 찡그리더니 이러는 겁니다. 저러니까 거지 근성, 가진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야. 없으면 없는 대로 찌그러져 살아야 하는 걸 알아야 하는데 착한 척하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호의가 당연한 줄 알고 빌붙는 거라고.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솔직히 남편의 집은 몹시 가난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아빠가 좀 반대를 하셨었어요. 하지만 결국 허락하시면서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 본성은 이 돈이 없을 때 나오는 게 아니라 돈이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는 딱 그 경계점에서 나와. 만약에 최서방이 돈 때문에 태도가 변하는 게 느껴지면 그때는 너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야 한다. 그때는 그냥 아빠 잔소리인 줄 알고 넘겼는데 고급 와인잔에 맥주 가득 채워 먹으며 한우 육포 짝짝 씹으면서 딱 그 소리를 하는데 솔직히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실제로 뭔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저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싸울 거리 만드는 건데 그건 아니다 싶었죠. 그리고 그런 자잘한 일로 신경 쓸 수 없을 만큼 큰 일이 그 즈음 제게 닥쳐오고 말았습니다. 조금도 걱정한 적이 없는 아빠 건강에 적신호가 커진 거였어요. 저는 물론이고 아빠도 형제가 없는 데다 그나마 왕래하는 친척은 아빠의 사촌들, 그 사촌의 자녀들 뿐이었거든요. 당연히 친밀한 건 아니었고요. 그나마 아빠가 돈을 좀 크게 버시니까 그 사촌들, 사촌의 자녀까지 어려울 때 도와주신 적이 있고 다행히도 그 사람들이 여전히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염치가 있는 사람이라 크게 불편한 거 없이 지내왔는데 그중 한 사람이 아빠를 보러 왔다가 눈이 좀 이상하다며 병원에 가보라고 한 거죠. 눈이 너무 노랗다고 했대요. 아빠는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무시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 정말 피부색도 예전 같지 않고 평생 느껴본 적 없는 피곤함도 느끼시는 게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라고는 한번 가본 적 없는 아빠를 억지로 진짜 도살장소 끌고 가듯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청천벽력 같은 아빠의 시한부 선고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몸 곳곳에 종양이 가득 퍼져서 어떻게 손을 쓰기도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술, 입원, 면회가 모두 자유롭지 못한 감염병이 대대적으로 창궐하는 바람에 병원에도 맘껏 드나들기 힘들었습니다. 해드릴 수 있는 건 사는 동안 조금이라도 안 아프게 평안하게 사실 수 있게 시술 몇 개를 하는 것과 병원에 입원해서 진통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거라도 해야 한다고 우겼습니다. 아빠, 나 한 매 쳐서 못 살아요. 아빠 그냥 이렇게 넋놓고 보내는 거 나 못해요. 그러니까 아빠보다 나 먼저 가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내 말 들어요. 병원 들어가요. 지금 면회도 어렵고 보호자 상주도 힘든데 네가 어떻게 날 돌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 나 그냥 평소처럼 살다 갈란다. 난 못해. 내가 아빠 간병인 구하고 그분이랑 교대로 왔다 갔다 할게. 그리고 최서방도 있고. 저는 간병인과 저, 남편 이렇게 셋이서 3교대를 하면 그래도 아빠가 외롭지 않게 병원에 계신 동안 돌봐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제 순진한 바람이었더라고요. 처음에는 다 할 것처럼 얘기하던 남편은 자기 차례가 올 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열흘간 출장을 가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출장? 이 시기에? 당신이 꼭 가야 돼? 우리 이번에 수입 과일도 취급하기로 했잖아. 필리핀에 있는 코끼리 망고 농장에 직접 가서 체크해야 할 것들이 많아. 지난번에 들여온 무지개 망고 대박난 거 알고 있지? 그때는 아버님이 가셨는데 지금은 못 가시니까 나라도 가야지. 이게
수의과에 들여오는 게 쉽지가 않네. 알았어. 아빠가 보고 싶어 하시는데 가기 전에 그럼 얼굴이라도 한번 비춰. 아우, 어떡하지? 예전처럼 면회 시간이 좀 자유로우면 짬내서 가겠는데 회사 일하면서 면회 시간 맞추기가 쉽지가 않네. 장인어른한테는 내가 전화 드릴게. 미안해, 면세점에서 뭐 좀 사다 줄까? 그렇게 남편은 제게 서운함만 한가득 남긴 채 출장을 떠났습니다. 아픈 아빠 앞에서 내색도 못하고 그저 속만 상하더라고요. 하지만 눈치 빠른 아빠가 그걸 모르실 리가 없죠. 저한테 슬그머니 최서방은 많이 바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수입 과일이 힘든가 봐. 필리핀으로 무슨 호랑이 망고인지 코끼리 망고인지 그거 건품하러 갔어요. 아이고, 그거 내가 지난번에 다 마무리 짓고 왔는데 뭔가 또 일이 생겼냐? 아빠가 고개를 갸웃하시면서 경영사장에게 전화를 해보겠다 하시더라고요. 핸드폰을 들고 번호까지 누르던 아빠가 통화를 하려다 멈추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아니다. 아유, 어차피 믿고 맡긴 거 내가 여기 누워서 물어보고 알아보고 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냐.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전화하는 걸 그만둔 아빠는 공허하게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너지고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한편 남편에게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이 불쑥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만 대체 내가 자기를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려놓았는데 라는 분한 마음이 용암처럼 흘러나와 저를 펄펄 끓여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남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얘기는 마더 테레사였습니다. 대체 왜 라면서 제가 남편이랑 결혼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는 사람이 가장 많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남부러울 것 없는 환경에서 자란 말 그대로 소공녀 같은 여자였고 남편은 지지리궁상 정말 아무것도 없이 무너지는 시골집에서 서울로 상경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오토바이 배달부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남편에게 반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배달이 없을 때는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핸드폰 게임을 하거나 근처의 오락실 같은 데 가서 시간을 때우는데 남편은 늘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그늘을 찾아 앉아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 하나가 저를 움직였고 저희 아빠를 설득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정말 가진 게 두 손 두 발밖에 없는 분들이셨어요. 오죽하면 처음 상견례를 하고 나서 저희 아빠가 슬그머니 시부모님 사시는 시골집에 가보신 모양이에요. 그리고는 바로 그 다음날 제 남편을 불러들여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희 집을 50평짜리 해주려고 했는데 그거 30평으로 줄이고 나머지 20평은 서울에 사돈댁집 하나 해주려고 하네. 다만 그거는 내 딸 명의로 할 거야. 내 딸이 명절마다 인사 가는 집 그래도 멀쩡했으면 좋겠는 아비 마음이니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네. 남편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감사하더구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아빠는 저 시집 보내시면서 저희가 살 집, 그리고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살 집까지 싹 마련을 해주셨습니다. 난생 처음 도시 아파트 살게 된 시어머니 시아버지, 처음에는 저한테 그저 우리 아들이랑 살아주는 것만도 고맙다고 엄청 잘하셨어요. 그런데 참 사람들이 욕심이 끝이 없죠. 조금씩 바라는 게 늘어나시더라고요. 냉장고도 필요 없다 하시던 분들이 어느새 양문형 냉장고, 김치 냉장고, 저는 없는 와인 냉장고까지 딱 갖추고 사시기 시작했고 시누이는 말끝마다 자기 결혼할 때 사돈 어른이 뭐 해주실지 기대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그냥 웃으면서 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며 그저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리고 부디 아빠에게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지 않기만을 바랬죠. 모든 건 제 선택이니 제가 속상하고 힘든 건 괜찮았지만 그로 인해 아빠까지 속상하고 힘든 상황에 놓이게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한 가지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남편이 그래도 일을 잘한다는 거였습니다. 저와 결혼하면서 남편은 아빠의 배려로 꽤 괜찮은 과일 판매상 지점 하나를 맡아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아빠 회사에는 각종 과일과 정육,
야채를 도매로 가져오는 곳이기도 했지만 그걸 깔끔하게 소분하고 다듬어서 소매로 파는 가게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각 지역마다 사는 수준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꽤 수익도 괜찮고 매상도 많이 나는 사업입니다. 그중 가장 괜찮은 알짜배기 자리를 남편이 운영하고 있으니 사실 그것만 잘 유지해도 저희 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신혼 초에 딱 한 번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가게 자리 하나 탐내셨던 적이 있었는데 저희 아빠 그때는 또 아주 냉정하게 딱 잘라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사위한테 가게 하나 더 맡겨서 잘 운영하게 한 다음 용돈 넉넉히 드리라고 할 테니 직접 운영하시는 건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저한테 세모눈을 뜨셨습니다. 사돈끼리 서로 믿고 좋은 목자리 하나 정도는 줄 수 있지 빡빡하게 구신다면서 투덜거리시는 걸 보고 사실 그때도 정이 떨어졌거든요. 아마 남편이 그 앞에서 지금 이 정도 해주신 것만 해도 감지덕지라며 대신 펄펄 뛰지 않았으면 아마 그때 이 결혼을 정리했을지도 모릅니다. 눈치 빠른 남편이 거기서 제 편을 들지 않으면 하나에서 10까지 싹 뺏기고 알몸으로 내쫓길 것 같으니 빠르게 태세 전환을 한 거였죠. 그 이후에는 가게를 달라는 말은 없었지만 계속 집 명의를 아들 앞으로 해달라는 얘기를 남편을 통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것도 막아주던 남편이 사실 얼마 전부터는 어차피 부모님 계속 사시는 건데 명의 정도 변경해 드려도 되지 않냐는 얘기를 슬쩍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했었어요. 명의 변경은 절대 안 된다고. 이거 아빠가 나한테 미리 주신 유산이라고 말이죠. 제가 너무 서슬퍼렇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일단은 아무 말도 못하기는 했는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신 아빠가 아마 남편을 붙들고 한마디 크게 하셨던 모양이에요. 당신 딸한테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이라고 하셨다네요. 그 얘기를 듣고 남편이 얼마나 어이없어 했는지 저는 그 사람이 어이없어 하는 모습에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재산이 얼마인데 그거 다 사회에 환원하고 딸한테 그 집 하나 달랑 남겨주신다며 펄펄 뛰는 바람에 저랑 한번 크게 싸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싸우고 채 화해를 하기도 전에 이 모든 일이 와다다 터져서 흐지부지 다 넘어가기는 했지만 어쨌건 남편은 그렇게 출장을 가버리고 저는 혼자 아빠의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하루가 다르게 시들어 가셨습니다. 마치 건강을 지키는 물약을 젊은 시절 한 번에 들이켜서 미래에 쓸 건강까지 끌어다 쓴 사람처럼 의사도 당황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쇠해 가셨어요. 마음이 무너졌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믿고 원망스러운 게 쌓였다 해도 힘들 때마다 남편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나마 기댈 곳이 그 인간 하나뿐이라서 그랬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 마음이 완전히 붙이지도 못하게 산산조각이 나버린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피를 토하고 중환자실로 들어가신 날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정말 얼마 안 남으신 것 같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있었지만 정작 눈앞에 그 사실이 닥쳐오니 막막해졌습니다. 멍하게 밖에 앉아있으니 할 게 없더라고요. 생각도 멈춰지고 손에 일도 안 잡혔습니다. 진짜 멍한 상태로 아무 생각 없이 SNS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을 쭉 올리는 SNS는 제가 심란할 때마다 한 번씩 들어가보는 일종의 감성 배설 창구거든요. 그냥 이런저런 사진들을 보다 보면 시간이 훅 가고 다른 세상 들여다보면서 우울한 제 현실을 잠시라도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끔 들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사생활이 알려지는 게 싫어서 저는 사진을 올리지 않지만 남들 거 한 번씩 보면 환기가 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무심히 SNS를 열었는데 어라? 익숙한 얼굴이 하나 보이는 겁니다. 신우이였습니다. SNS가 신기한 게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으면 어떻게 귀신같이 그 사람을 찾아내서 알 수도 있는 사람에 한 번씩 띄워주더라고요. 딱 제 눈에 신우이가 불과 2시간 전에 올린 사진이 뜬 거죠. 눈 씻고 봐도 국내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신우이의 계정에 들어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저는 손발이 벌벌 떨리고 숨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 덕에 호강한다는 둥, 행복한 가족 여행이라는 둥, 최고급 호텔에서의 룸서비스,
레스토랑 빌려서 디너, 오빠가 면세점에서 사준 명품백,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부모님과 시누이, 그리고 남편까지 다정하게 찍은 가족사진. 네, 그랬습니다. 저는 이 차갑고 어두운 병원에서 오늘 내일을 앞둔 아버지 간병에 간이 쪼그라들고 있는데 이 인간, 병원에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던 그 인간은 출장 핑계대고 자기 피부치 싹 데리고 해외에 놀러가 있었던 거죠. 순간 뒷골이 서늘해지면서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몸속의 모든 뼈가 얼음으로 변해 살을 뚫고 나오는 줄 알았어요. 분노로 몸이 터질 것 같은데 마음은 한없이 싸늘해져 갔죠. 그리고 그때 아빠가 입원해 있는 중환자실이 시끄러워지면서 간호사가 절 부르더라고요. 아빠가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셨다고요. 눈을 꿈뻑거리며 누워 계신 아빠를 보자마자 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철딱서니 없게도 아빠에게 정신 차려줘서 고마워도 아니고 살아줘서 감사해도 아닌 남편 욕을 한 바가지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빠에게는 며칠이라도 더 살아야 할 이유가 되었나 봐요. 갑자기 기운을 차리시더니 이렇게는 못 가겠다고 눈에 힘을 꽉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변호사의 회사 운영자까지 차례대로 불러달라 하시더라고요. 아빠 살아생전에 정리를 해놓아야 나중에 제가 덜 고생한다고 말이죠. 하루하루 살얼음 같은 상황에서 아빠는 마지막을 준비하시고 저는 그런 아빠를 보며 숨죽여 우는 동안 시누이의 SNS는 매일 새로운 사진이 몇 개씩 올라왔습니다. 그중 저를 가장 화나게 한 건 바로 시누이가 달아놓은 한 문장 때문이었어요. 우리 멋진 호구가 나 신혼여행 유럽으로 보내준다고 약속함 이라는 말과 함께 제 남편과 찍은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이 멍청이는 여동생이 대놓고 자기를 호구라고 하는데도 뭐가 좋다고 거기서 허허실실 같이 사진 찍고 놀고 있대요. 게다가 저랑 이런 방구 논의도 없이 누굴 어디를 보내준다는 건지 저희 신혼여행이요? 못 갔습니다. 집이며 살림이며 다 제 쪽에서 하고 결혼식 비용도 반 이상 저희 쪽에서 냈거든요. 그거 미안하다고 시댁 쪽에서 신혼여행 비용이라도 보태준다 하셨는데 그나마도 어디서 대출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제가 됐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꼴랑 그 자존심은 어디서 나온 건지 남편이라는 놈이 어떻게든 신혼여행은 자기 돈으로 시켜주겠다고 결혼하고 1년 안에 가자고 약속하더라고요. 그 약속 어쩌긴요. 흐지부지 되었죠. 일 바쁘고 돈 벌리니 정신도 없고 자기야 저희 아빠 따라서 해외 출장 많이 다니니 굳이 비행기 타고 싶은 마음도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 혼자 몇 번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나마도 시댁에서 알고 한 소리 하길래 빈정상에서 안 하기 시작했거든요. 혼자 가면 뭐하냐부터 시작해서 시누이 좀 데리고 가라, 부모님 비행기 좀 태워드려라, 아니 뭐 맡겨놓은 거 있는 사람들 마냥 잔소리들을 해대는데 짜증이 좀 났습니다. 이런저런 변명도 귀찮고 그렇다고 데리고 다니는 건 더 싫고 해서 아예 말 나올 구실을 만들지 않으려 여행을 끊었더니 이 인간들이 자기네들끼리 쿵짝 맞아 이러고 다니네요. 시누이의 어이없는 SNS 허세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 사실도 모를 뻔했습니다. 하긴 제가 그런 거 안 하는 거 알고 있으니 당당하게 이렇게 올렸겠죠. 그 사진들을 보는데 참 뭐라고 해야 하나 참담했습니다. 그냥 속상하고 억울하고 짜증나고 화나는 게 아니라 비참하고 먹먹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사람이면 그 집 살게 해주는 자기 아들 밥벌이하게 해준 사람이 남도 아닌 아내, 며느리, 올케 언니 아빠인데 그 사람이 사경을 헤매는 동안 여행이라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기로 한 날짜 이틀 전 평생 안 하던 화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1시간쯤 뒤에 주변 정리가 다 끝났는지 술 덜 깬 부수수한 얼굴에 딱 침대만 나오는 각도로 카메라 고정하고 전화를 하는 거 있죠. 미안. 접대가 많아서 이제 숙소 들어와서 확인했네. 미안해. 그래? 접대? 무슨 접대가 그렇게 많아? 아빠는 한 번도 접대 같은 거 안 하시던데. 에이, 장인어른이랑 나랑 같나? 다 스타일이 있는 거지. 그나저나 장인어른 괜찮으시지? 참 빨리도 물어본다. 아니, 먼저 좀 연락해서 물어볼 마음은 안 들디? 또 왜 이래.
일할 때는 정신없는 거 알잖아. 거기 누워 계신 걸 내가 뭐 어떻게 하라고. 그 순간 제 인내심은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폭발했죠. 넌 네 여동생 명품 가방 사주고 네 부모랑 호텔 수영장에서 배 까고 사진 찍는 거 그게 일이니? 그게 출장 가서 하는 일이야? 야, 바빠서 신혼여행도 못 간다는 놈이 레스토랑 빌리고 면세점 쇼핑하고 할 건 다 했더라. 그 비용 중에 1원이라도 법인카드에서 나갔으면 너 가만 안 둘 거라고 대표님이 그러시더라. 당신 대체 그걸, 그러니까, 그게, 저기 자기야. 네가 사람이냐? 끊어, 재수없어. 저는 확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전화기에 아주 불이 나더라고요. 시부모님의 시누이, 남편까지 문자에 전화에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새 입들을 맞췄는지 아주 말도 딱딱 잘 맞았습니다. 미리 패키지 예약을 했는데 안 가면 위약금도 있고 계약금도 날리는 거라 어쩔 수 없이 불편한 마음으로 왔다나요. 그리고 원래는 저도 데리고 오려고 서프라이즈로 준비했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되시는 바람에 말도 못하고 왔다면서 되도 않는 변명들을 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다 무시하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그냥 이혼을 하기로요. 그리고 아버지 가시는 마당에 마음이라도 편하시라고 제가 저딴 놈이랑 더 이상 안 살 거라고 알려드리려고 아버지에게 가서 속삭였어요. 아빠, 저 이혼할 거예요. 깨끗하게 이혼하고 똘똘하게 살 거니까 아빠 제 걱정 마시고 가볍게 가세요. 가볍게. 저 걱정하느라 몸 괴로운 거 참으면서 계시는 거면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나 아빠 딸이잖아. 똑똑하게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그 말을 아빠가 듣고 싶으셨나 봐요. 그날 낮까지만 해도 회사 사람, 변호사,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그래도 의사소통 하시던 아빠가 저의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아빠는 그로부터 여러간 혼수 상태로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남편이라는 놈은 그 와중에도 공항에서 바로 병원으로 온 것이 아니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한숨 자고 이발까지 싹 하고 슬렁슬렁 왔더라고요. 그리고 제 눈치 살살 보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싶어 하는데 꼴도 보기 싫어서 쳐다도 안 봤습니다. 이미 아빠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고 이놈은 제 인생에서 아웃될 거 결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이대로는 순순히 놓아줄 수 없으니 겉으로는 그냥 이렇게 말했죠. 미리 약속된 거였다며. 괜찮아. 그리고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는 이 사람이 그냥 못되거나 염치 없는 게 아니라 머리까지 나쁘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할 때는 정말 꼴도 보기 싫어서 제 인생에서 놓아주려고 더 이상 말을 해봐야 소용없다는 게 너무나 뻔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정말로 자기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걸로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눈치가 없고 멍청한 인간인 줄 알았으면 결혼조차 하지 않았겠지만 이제와 어쩌겠습니까? 다 제가 찍은 발등이죠. 제가 용서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자기한테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긴장한 것도 다 풀어버리고 그저 방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3일 내내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에도 그 사람이 상주로서 자리를 지킨 건 다 합쳐봐야 5시간이 안 될 거예요. 무슨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조금만 앉아있다가 엉덩이를 들썩들썩하며 벌떡 일어나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정작 회사 대표님은 첫날부터 내내 와서 저랑 같이 상주석에 서주시거나 테이블 돌아다니면서 조문객과 인사하시느라 수척해지고 계시는데 말이죠. 고작 지점 하나 운영하면서 거대 기업 운영하는 양 회사로 가봐야겠다고 뛰쳐나가고 조문객이 다 사라질 저녁 늦을 무렵 다시 슬슬 돌아오는 거 있죠. 그리고는 저를 데리고 집에 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데려다 주는 거, 그게 그 사람이 한 일의 전부였죠. 오죽하면 장래의 마지막 날 아버지의 오랜 지인이자 현재까지 아빠 대신 운영을 해주신 사장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며 그러시더라고요. 저런 캐릭터였나? 고참 의외네. 창피한 건 고스란히 제 몫으로 남았습니다. 게다가 시댁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첫날 와서 문상하고 글쎄 새 식구 부조금 얼마 낸 줄 아세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시누이 이 셋이 와서 같이 낸 부조금이 5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그 맛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기는 집 살게 해주고 아들한테 직장 마련해준 사돈이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10만 원 단위는 챙겨야 사람 아닌가요? 뭐 이것까지도 사정이 안 좋으면 그럴 수 있다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저희 시누이가 저한테 아주 큰 실수를 했죠. 그 멍청한 것이 저한테 글쎄 이러는 겁니다. 사돈 어르신이 나 결혼할 때 진짜 큰 거 좋은 거 해주신다 그랬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혹시 언니한테 별 말씀 없으셨어요? 아, 진짜 나 결혼하는 것까지만 보고 돌아가시지. 순간 저희 아빠 장례식이고 뭐고 이 자리에서 상 뒤집어 엎고 육개장을 이 기집애 머리 위에 쏟아 부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엄청 큰 갈등이 오더라고요. 제가 말없이 가만히 노려보고 있자니 그나마 그 기집애보다는 조금 눈치 있는 시어머니가 시누이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유, 얘는 뭘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해. 네 새언니가 오죽이나 알아서 잘해줄까. 가자, 어? 오래 있어봐야 상주들 번잡스럽고 힘들어. 그렇게 동남아에서 새까맣게 태운 번지르르한 얼굴들을 하고 딸랑 5만 원 낸 저희 시댁 식구들이 총총히 사라지면서 제 인내심도 다 사라졌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제 모든 연민과 참을성이 싹 말라버리더라고요. 장례식을 마치고 저는 본격적으로 이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럴 때는 참 평생 도움 안 되는 것 같았던 시누이가 도움이 되더라고요. 시누이의 SNS는 그야말로 정부의 보고더라고요. 그동안 관심이 없어서 제대로 보지 않았는데 한번 보기 시작하니까 제가 몰랐던 그 시절부터 남편이 얼마나 많이 이것저것 빼돌려 시댁에 갖다 줬는지 한눈에 다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몹시 의심스럽고 이상한 댓글을 하나 보게 됐어요. 시누이한테 우리 아가씨 참 사랑스러워요 라는 댓글을 단 여자가 있는 거예요. 제 촉이 이상하게 반짝였습니다. 시누이한테 아가씨라고 할 여자 이 세상에 저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저를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여자가 있었나 싶어서 댓글을 달았던 시점을 봤더니 불과 4개월 전인 겁니다. 그 여자의 SNS를 누르고 들어가 봤죠. 제 눈앞에 펼쳐진 사진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만 치고 말았습니다. 아주 세상 다정한 커플 사진이 수십 장인데 그 커플 사진마다 나오는 남자, 제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바로 제 남편이요. 하다하다 이 인간이 글쎄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던 거 있죠. 그것도 강 크게 회사 여직원과 말입니다. 하나하나 사진에 달린 글을 읽었습니다. 아주 글만 봐서는 세상에 하나뿐인 사랑이고 하늘만 허락한 사이고 애절하고 애틋해서 아주 봐줄 수가 없더라고요. 더 기막힌 건 시댁에서도 이 여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속물인 시댁 구미에 딱 맞게도 시부모님 만나면서 명품 선물 하나씩 들고 가서 안겼더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리를 치고 지나가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안 그래도 남편 카드 내역 중에 엄청 비싼 명품 가방, 남자용 시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때 남편 하는 말이 우수사원 포상 상품을 사는데 위에서 결제가 늦게 떨어져서 일단 자기 돈으로 사고 나중에 회사에서 돈 받아 메꾸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도 좀 어이없기는 했어요. 아니 무슨 회사가 포상으로 명품 가방에 시계를 줍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더니 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취급하면서 요즘 사람들은 이런 게 걸려 있어야 열심히 한다는 둥, 원래 다른 회사도 다 경품으로 명품 하나씩은 건드하는 둥 완전 저를 개무시하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그 사진을 보니 내연녀가 자기 부모님한테 갖다 주는 선물을 이 상등신 인간이 자기 돈으로 사서 전해줬던 겁니다. 돌아가신 우리 아빠한테는 국밥 한 그릇도 대접해 본 적 없는 놈이 말이죠. 그것도 하나하나 다 캡처하고 그 여자의 SNS와 시누이의 SNS 주소도 변호사에게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걸리적거리는 것들 없이 제가 제 마음대로 일 처리를 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에게 며칠에 걸쳐 너무 힘들다,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마음을 좀 추스르고 싶다는 사인을 계속 보냈습니다. 그래? 아무래도 힘들지.
정말 어디 좀 가 있을래? 나 혼자서 무슨 재미로. 요즘엔 그냥 혼자 있는 게 제일 싫고 무서워. 그냥 복작복작하게 살고 싶어. 안 그래도 엄마 아빠도 그렇고 다 네 걱정 많으신 거 알지? 알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 대답을 하면서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버지 장래 후 시댁의 태도는 보기 드물게 말랑말랑해졌습니다. 자기들도 아는 거죠. 보조금 5만 원이 너무했다는 것도, 시누이가 말실수한 것도, 무엇보다 오늘 내일 하는 사돈 두고 아들 쏙 빼서 여행 간 것도 눈치가 보이기는 하겠죠. 이빨린 위로를 어찌나 해대는지 듣는 내내 인공 조미료를 퍼먹는 것처럼 역겹고 짜증나는 걸 참느라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 남편이란 놈은 자기네 식구들 면 세워준다고 또 제 앞에서 치하를 하네요. 자기 부모님 같은 사람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세운 계획을 제대로 실행하려면 호응하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에 걸쳐 슬슬 혼자 어디 가는 거 싫고 복작이고 싶다는 분위기를 싹 깔고 남편에게 이런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나 사실 지난번에 당신이 계획한 여행 같이 못 간 게 많이 아쉬워. 그렇다고 며칠 다녀오는 건 별로 좋은 생각 같지도 않고. 여하튼 그 여행이 시부모님도 아가씨도 아주 편하지는 않았을 거잖아. 우리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 해보면 어때? 다 같이 거기 코타키나발루라고 엄청 멋진 휴양지 있는데 삼시세끼 밥 다 주는 호텔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더라고. 우리 한 방 쓰고 부모님이랑 아가씨 한 방 쓰고 방 2개 빌려서 한 달 살이 어떻게 생각해? 우리 식구들까지 다? 한 달이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아니, 아빠 보내면서 보니까 가족밖에는 없더라고. 그래서 이참에 다 같이 한번 해외에서 시간을 보내보면 어떨까 싶어서. 고급 리조트 호텔, 그것도 밥 3끼 다 뷔페식으로 나오는 곳. 누가 들어도 거기 할 만큼 유명한 호텔에서의 한 달 살이 제안은 제 미끼였습니다. 절대로 이 미끼를 안 물 수 없을 거라 확신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오전에 바로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어머, 너는 어쩜 그런 생각을 다 했니? 세상에 너무 좋다 얘. 그런데 거기서 한 달이나 있으려면 옷도 좀 더 있어야 하고 여행 가방도 큰 거 사야 하고 아유 준비할 게 한두 개가 아니겠어. 그이한테 필요한 거 사드리라고 할게요. 그러면 다들 괜찮으신 거죠? 괜찮다 마다. 내가 이번에 가보니까 난 완전히 동남아시아 체질이더라고. 아주 말년에 거기 별장 하나 짓고 날 추워지면 거기 가서 몇 달 살다 오고 그러면 딱 좋겠어. 그러시면 되죠 뭐. 그러면 일단 다들 괜찮으신 걸로 알고 저 준비할게요 어머님. 잔뜩 들뜬 시댁 식구들과 남편은 제 허락도 떨어졌겠다 신나게 이것저것 쇼핑을 하며 한 달 살이를 준비하더라고요. 그리고 출발하기 이틀 전에 저는 모두에게 몹시 슬프고 아쉬운 얼굴로 한 가지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어쩌죠? 아무래도 저는 같이 출발 못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이랑 빚이랑 여튼 그런 걸 빨리 처리해야 상속 문제며 뭐며 다 처리가 되는데 제가 여기서 그게 마무리가 안 돼서요. 아이고, 상속 문제면 중요하지. 그럼, 여행이 대순이야. 어머,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떡하니? 혼자 고생스러워서. 벌써 다 예약해놓은 거라 물을 수도 없을 텐데. 아휴, 일단 가서 놀고 계시면 되죠. 저 처리하고 천천히 따로 갈게요. 당신 괜찮겠어? 내가 안 도와줘도 돼? 어차피 내가 직계라서 내가 다 해야 돼. 가서 일단 잘 즐기고 있어. 얼른 처리하고 따라갈게. 제가 못 간다고 하자 시댁 식구들과 남편은 서운한 기색 따위 없이 좋아 죽겠다는 얼굴을 숨기지 못하는 게 참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신나게 새 옷 입고 다 같이 말레이시아로 출발하면서 예의상 저한테 같이 못 가 서운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일단 식구들을 다 내보내고 본격적으로 제 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월세 한 번 안 받고 살게 해줬던 시댁부터 돌아갔습니다. 몇 달 친정 아빠 때문에 정신없어 들락거리지 못했는데 제가 없는 동안 아주 집안 살림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시누이 방에서 제 가방이며 액세서리들을 몇 개 발견하고는 기가 차서 헛웃음만 계속 내뱉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제 물건들을 싹 챙겨서 나오면서 바로 부동산의 집을 내놓았어요. 아이고 며느님, 오랜만이시네요. 짐 내놓으시게. 아이 그래서 다들 짐 싸도 어디 가셨구나. 아유, 이사도 그러면 혼자 하시려고. 그러게요. 제가 일복이 많아요. 그런데 혹시 살림을 좀 보관할 만한 창고 같은 거 아세요? 집에 살림을 잠시 보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있죠. 있어요. 아니다. 혹시 냄새가 좀 나려나? 왜요? 무슨 냄새요? 여기서 차로 10분 거리에 얼마 전까지 수산물 가공식품 창고로 쓰이던 곳이 있는데, 거기가 냉방방 시설도 되어 있고 부지도 좁지 않아서 주인이 당분간 창고나 그런 걸로 쓸 사람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수산물 가공식품을 보관했던 곳이라 비린내가 살짝 남아있어서 집살림이면 조심스럽잖아요. 괜찮아요. 대신 좀 싸게 부탁드려요. 부동산 사장님은 얼른 창고를 가지고 있는 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살짝 골치 아픈 물건이었는지 아주 싼 값에 빌려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전기세는 별도라고 하시길래 썩는 거 상하는 거 없으니 전기 연결 안 해주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습기 차서 오시며 가구 상한다고 걱정하시길래 괜찮다고 했죠. 뭐 그러거나 말거나였으니까요. 저로서는 일단 빨리 집을 비우는 게 중요했거든요. 집은 평수도 적당하고 목도 좋아서인지 내놓은 지 3일 만에 임자가 나타났습니다. 젊고 너무 사랑스러운 부부더라고요. 1살이 채 안 된 아기를 소중하게 보듬어 안고 부동산으로 들어오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남편이 아내 보는 눈빛이 세상 가장 귀한 보석을 보는 것처럼 반짝이고 땀에 절고 피곤한 아내가 그 눈빛 아래 해사하게 피어나는 게 보였거든요. 그 모습이 너무 곱고 제 처지가 한심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신혼부부는 제가 내놓은 것보다 3천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몇백도 아니고 3천이나 부족하니 당연히 난감한 얼굴이 되었지요. 사정을 들어보니 아이와 함께 자리 잡을 집이 필요해서 무리해서 대출을 받고 받은 게 3천 부족한 금액이었더라고요. 그냥 그 돈에 줄게요. 그리고 혹시 냉장고나 세탁기 필요하면 제가 두고 갈 테니 쓸래요? 정말이요? 아까 집 보면서 보니까 완전 신상 새 거던데. 어차피 다 정리할 거라서요. 제가 안에 들어있는 건 사람 불러서 싹 치워드리고 청소 싹 해드릴게요. 그리고 원래 집 팔면서 안 하기는 하는데 도배랑 바닥은 싹 제가 해드릴게요. 싱크대랑 화장실은 작년 말에 수리해서 아직 새 거고요. 3천이나 깎아주시는데 살림도 빌트인으로 넣어주시고 도배랑 바닥은 저희가 해도 되는데요. 아이 키우면서 오죽 돈이 많이 들까. 행복하게 살아요. 저 집, 아버지가 저 물려준 귀한 집인데 제가 사정이 급해서 파는 거라 좋은 분들 들어와 주는 게 고마워서 그래요. 저는 졸지에 세상에 둘도 없는 착하고 천사 같은 집주인이 되었습니다. 도배, 바닥 싹 해주고 입주 청소도 해주고 몇 달 전 남편 놈이 저 몰래 새로 사서 싹 들여놓은 중가전들도 청소해서 놓아주었습니다. 안에 있던 음식물들은 동네 고물상에서 원래 시어머니가 쓰던 것과 비슷한 냉장고를 구해 다 채워놓고 창고로 옮겨두었죠. 그 안에서 썩건 어쩌건 그건 제 할 바가 아니었고요. 부동산 사장님이 슬그머니 저한테 굳이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 없다고 하시길래 제가 이랬습니다. 이거요. 제 나름대로 그냥 씻김국 같은 거 그런 거 하는 심정인 거예요. 네. 그게 무슨... 에휴, 그런 게 있어요, 사장님. 제가 돈도 깎아주고 집안 단장에 살림까지 싹 넣어준다 하니 젊은 부부는 이런 기회에 놓칠세라 하루라도 빨리 들어와서 살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 코타키나발루에서 황제 놀이할 동안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 바로 거지의 현실로 돌아갈 준비를 했지요.
집을 판 후에는 남편이 운영하던 지점을 손봐야 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며칠 뒤 법인 변호사와 경영 대표님이 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빠가 저한테 가지고 계신 지분을 다 넘기셨고 경영 대표님이 가지고 있던 지분도 큰 금액으로 인수, 제게 남겼다 하시더라고요. 말 그대로 제가 회사 최대 주주가 된 거죠. 경영 대표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원하면 나는 회사 경영을 넘길 예정이다. 안 그래도 네 아빠가 그렇게 일찍 가지 않았으면 올해까지만 하고 은퇴하려 했거든. 나도 나이가 있잖냐. 그런데 네 아빠가 날 병원으로 불러서 부탁하더라. 네가 아무 준비가 안 된 채로 이 경영을 맡으면 당황할 테니 좀 도와주라고. 그래서 저는 딱 3년만 제가 회사를 잘 경영할 수 있을 때까지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대신 그분은 고문으로 올리고 제가 대표이사에 취임하기로 했죠. 집을 정리하고 바로 저는 회사 대표이사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남편이 운영하던 지점의 지점장을 교체하는 일이었어요. 장부를 살펴보니 이 인간 그동안 착복한 돈도 솔찬히 많더라고요. 그중 일부는 그릇 바람 피운 여자 주머니로 들어간 것도 잡아냈죠. 근 1,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빼돌린 증거를 들이대며 상간녀 소송과 회사 비용 횡령을 근거로 소송을 하겠다고 하니 그 여자 울면서 싹싹 빌더라고요. 자기는 제 남편이 꼬셔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간 피해자라나요? 그러면서 실수를 한 거라고 하길래 제가 실수는 길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지는 것, 물인 줄 알고 마셨는데 커피인 것, 그런 게 실수지 오랜 시간 돈 빼돌리고 남자 만난 건 실수 아니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더 크게 일 만들고 당하고 싶지 않으면 내 남편한테는 지금 이 일 입 다물어요. 조잘조잘 알렸다가는 1원 한 푼까지 다 책임 물을 거니까. 겁에 질려 끄덕이는 바보 같은 여직원은 바로 해고하고 이 모든 상황을 바로잡을 만한 똘똘한 사람 하나를 구해 점장으로 앉혔습니다. 그렇게 열흘 정도 지나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할 때쯤 처음으로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동안 잘 도착했다는 문자 외에 근 20일이 다 돼가도록 언제 오냐, 별일 없냐 소리 한 번 없었거든요. 저기 여보, 나 회사 메일 들어가 봤는데 좀 이상한 거 봐서 내가 점장에서 교체되었다는 인사발령 메일 봤는데 회사에서는 당신한테 물어보라 하네? 당신이 회사랑 무슨 상관이야? 아빠가 물려주셨어. 이 회사 이제 내가 대표야. 자세한 건 와서 얘기해. 뭐? 당신이 대표라고? 그러면 내가 당연히 점장 따위 할 게 아니지. 나 그럼 이사? 전무? 알았어. 그래서 바빴구나. 우리 3일 뒤에 한국 들어가니까 그때 얘기해.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왔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길래 그냥 뒀습니다. 그리고 3일 뒤 공항에 도착한 남편은 제 변호사 말에 의하면 짐승처럼 소리를 질렀대요. 제가 꼴도 보기 싫어서 변호사 통해서 이혼 서류 보내고 집 팔았다는 거 통보했거든요. 그 콩가루 집안 인간들이 글쎄 그 와중에도 이렇게 각자 할 말만 했다네요. 어머, 나 다음 주에 친구들 불러서 파티하기로 했는데 집이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그거 새아가가 네 앞으로 명의 돌려놓게 한다 그러지 않았냐? 그걸 아직도 안 한 거야? 아이고 이 멍충한 놈아. 오빠, 진짜 어떡할 거야? 나 조만간 프로포즈 받는데. 나 뭘로 시집 가라고? 오빠가 크게 보태준다며. 낸들 알아? 지금 난 직장도 잃고 마누라도 잃게 생겼어.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나 이혼 못해. 하려면 재산 절반 내놓으라고 해요. 그렇게 공항에서 폐악을 부리는 바람에 변호사 선생님이 몹시 난감했다 하시더라고요. 저 진짜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직접 안 가신 게 진짜 신의 한 수였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와, 사람들이 진짜 한순간에 야차처럼 변해서 펄펄 뛰는데 저 무슨 변신하는 괴물들 보는 줄 알았어요. 조금만 더 떠들었으면 공항 경찰들이 올 판이었어요. 감사해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공항에서 막지 않으면 바로 집으로 갈 거고 거기 사는 부부한테 피해가 갈까봐 어쩔 수 없었어요. 잘하셨습니다. 하여간 공항에서 다 마무리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변호사 선생님은
30년 변호사 인생 중에 처음 있는 경험이었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더라고요. 이혼 못한다고 이게 무슨 경우냐고 온 식구가 벌떼처럼 꾀꾀거려서 귀가 먹는 줄 알았대요. 남편의 적반하장은 변호사가 내민 한 뭉텅이의 사진을 보고 그제야 잠잠해졌다고 했습니다. 무슨 사진이겠어요? 불륜 사진이죠. 불륜 증거에 돈 빼돌린 정황까지 싹 정리된 서류를 보고 그제야 남편의 태도를 바꿔 빌기 시작하고 시댁 식구들도 눈치 보며 매달렸다는데 그 꼴 안 본 게 얼마나 다행인지요. 꼼짝없이 자기 잘못이라는 게 드러나고 나니 그때부터 남편은 이혼할 테니까 돈이라도 달라며 태도를 바꿨답니다. 이혼 못한다고 펄펄 뛴 게 불과 10분 전인데 말이죠. 그 인간이 그런 인간이었던 거죠. 사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이혼할 거라고 했더니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마지막은 꼭 너 말고 변호사 시켜서 해결하라고. 더 이상 꼴 사나운 거 보지 말고 남 시켜서 해결하라고 말입니다. 아빠 말씀대로 변호사 선생님께 부탁드렸더니 좋은 구경 못한 건 좀 아쉬워도 훨씬 깔끔하게 위험 있게 모든 걸 마무리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이후에 전 남편과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내 식구가 방 한 칸 월세집 얻어서 개처럼 싸우며 산다는 소식도 있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그동안 꿈쳐둔 명품 가방 팔아서 생활비 한다는 소리도 있었더라고요. 더 이상 시누이의 SNS에 새 소식이 올라오지 않아 확인할 길은 없지만 뭐 알아서들 살겠죠. 어쨌거나 저는 요즘 회사 일이 즐겁고 새로 찾은 제 인생이 귀해서 매 순간이 너무너무 신납니다. 가끔 잊을만 하면 전 남편이 새로운 번호를 만들어 자꾸 전화를 하는데 그때마다 차단 거는 것이 좀 귀찮기도 해도 그것만 빼면 다 좋아요. 단 하나, 제가 이렇게 기펴고 예쁘게 씩씩하게 사는 모습을 아빠께 못 보여드린 거, 그거 하나가 마음에 남아 아프기는 한데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멍청하게 살지 않으려고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